자, 점심 전에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초반에는 조금 안 좋더니 그래도 말아 올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정도에는 반등을 좀 해주면서 내일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색깔 완전히 바뀌는 시장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런치 토크에서는 뭐 하이닉스 얘기를 한 만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대 실적.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해리스 트레이드, 무슨 반도체가 어떤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미국 정치가 지금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도체가 봐야 할 곳은 어딘지 런치 토크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수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 어떤 리포트를 소개를 해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해운 쪽 HMM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카카오뱅크 소식도 같이 다뤄볼 텐데 아무래도 어제 카카오 이슈가 좀 있었던 만큼 네. 오늘 카카오뱅크 다룰 때 또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좀 답이 있다고 합니까, 리포트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우려에 대한 얘기들도 잘 괜찮을 것 정리되어 같다 하면 있습니다. 도망가야 돼. 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톤을 잘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리포트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 방산,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 중 하나가 방산입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 미용의료기기도 오늘 오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고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점심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오후장 공략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요. 반도체가 봐야 할 곳은 정치인가 실적인가. 사실 주가는 숫자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주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 중 대표 업종이라고 그쵸. 하면 반도체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맞아요. 최근 들어서 7월 중순, 초중순부터 이제 반도체가 흔들흔들하면서 좀 매기가 식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김대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정 구간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순수이고요. 삼성전자가 7만 원 수준에서 8만 8천 원까지 24% 정도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따져보게 되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조정 한 20% 내지는 10%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쉬는 과정이다. 흔들립니다. 쉬어가는 조정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에서 만약에 무서워 도망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은 위험을 가져가면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리스크 앤 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반도체 우리가 오늘 시간에 얘기할 이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한 120개 종목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가 못 가면 우리 시장이 못 갑니다. 못 가요. 네. 갈 수가 없어요. 네. 궁극으로 시장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못 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간다? 이거는 역설이죠. 그러면은 떨어진다고 반도체 팔면 안 되겠네요. 더 사야죠. 우리 신입이 반도체 손절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참. 한 발 더 들어가면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내에서도 네, 네. 가져갈 종목이 있고요. 네.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가져가야 되는데 AI 쪽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잘 팔았네요. 네, 손절했다 아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어떠십니까? 여기 반도체가 7월 중순 들어가지고 조금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때마침 그 미국의 정치 이슈가 나왔던 것이죠. 사실 이제 7월 초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저는 그 분기점을 6월 27일 날 있었던 TV 토론으로 네.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그때 사실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좀 먹히면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HBM으로 많이 갔던 거고 네. 과거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죠. 과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주도로 갔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하이닉스 위주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부분은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 특징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증산 없는 사이클이에요, 이번이. 그러니까 증산 없는 사이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감산을 하면 그때부터 반도체가 주가를 바닥을 찍었잖아요. 감산 뉴스 나오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증산이 나오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너무 수요를 좀 착각해서 많이 잡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좀 많이 높여놨어요.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기간이 꽤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자조적인 말로 반도체 봄은 온다. 봄이 아직 안 왔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봄은 왔는데 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과거의 레거시 관련들은 조금 주가가 멈칫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대신에 HBM 관련해서는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월 달에 TV 토론에도 있었지만 마이크론 실적 이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식어버렸거든요. 실적으로 식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하이닉스가 또 실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어제도 그 가능성을 본 게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다가 네. 그 현대 일렉트릭의 이제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전력기가 갑자기 튀어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실적에 좀 반응하는 상황이 좀 오고 있지 않나.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럼 반도체도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TSMC처럼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시원치 않은 모습을 좀 보인다면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분 다 어느 정도 반도체가 올라와 줬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해주신 게 요거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이제 TV 토론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빅테크가 흔들렸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흔들린 건데 요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대선 주요 사건이랑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 초록색 그래프를 보여주고 대신에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얘네들도 나쁘지 않대, 턴어라운드 한대 라면서 오히려 러셀 2000이 아웃퍼폼하고 있고 테슬라를 제외한 최근 한 달 동안의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동안 잘 가던 애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적 중에서도 중소형주,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그리고 빅테크가 아닌데 실적이 괜찮은 애들에 집중을 하는 트렌드로 확실히 가야 된다고 보는 건지 김대준 대표님? 첫 번째 러셀 2000이 강하고 다우지수가 강하고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궁금해요.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21년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간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지수 측면에서 2,900, 3,000포인트 수준까지의 가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이외에 있는 종목들, 10위 이외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N솔, 삼바, 셀트리온, 그다음에 KB금융, 네이버,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게 10개 종목입니다. 과거에는 LG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15위 정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현재 시가총액 19위입니다. 삼성전기는 30위예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 랭킹돼 있었거든요. 지금 30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장이 무슨 형태의 시장 흐름이냐면
지수적 관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주가 지수 상황에서도 최근 단기 흐름에서의 주가가 일정 궤도 구간에서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럼 피로감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네. 하죠.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별 키 맞추기 현상화 진행 과정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라든가 다우 지수 같은 종목들 시장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 그리고 조선주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흐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종목별, 업종별, 시장별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문의 주셨던 실적. 지금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양호한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네. 라는 두 번째 이제 문의 질문해 주셨지 네. 않습니까? 물론 실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실적지에 대한 기업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그러니까 전체 미국 시장에 대한 부양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실적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높아진 눈높이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린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수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식음료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어요.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반면에 나머지 뭐 2차 전지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조선은 최근 좋아지고 있죠.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도래했고 실적이 발표되겠지만 혹여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주가에 대한 반응이 크게 하락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요소로서의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 좋게 나오면 주가 하락할 때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전략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막상 또 잘 나오면 그만큼 팡 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상외, 서프라이징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서 그 기사들은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선다라고 해서 주가 그때부터 움직이겠죠. 안 나와도 나쁠 거 없고요. 좋게 나오면 더 좋은 거고. 그런 현상입니다. 영업하셨으면 떼부자 되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어쩜 저렇게 딱 맛깔나게 말씀을 당장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장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두 개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넘버스, 즉 실적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적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이제 한창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11월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면서 그때의 투자 방식은 너무 간단했거든요. 그냥 비대면 성장주에 투자하고 기존의 전통 가치주는 이제 팔면 된다는 거였는데 11월 달에 화이자의 이제 그 백신 3차 임상 결과가 성공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때 발표가 된 시점에는 네.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다 상승을 했다가 본장이 열리고 나니까 성장주들이 좀 급락을 좀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들이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러티브가 이제 사실상 종결된 거죠.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기는 끝나고 과거의 그 가치주나 뭐 이런 것들도 백신이 나와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걸 되면서 기울기가 바뀌어 버려요. 네. 그때 나스닥을 코스피가 앞서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11월부터.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더 이상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는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고 이제는 진짜 좋은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러티브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트럼프의 이슈가 이거를 좀 매도로 좀 끌고 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2, 3주 안에 되돌려 놓으려면 네.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들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미국 안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때보다 좀 기간 조정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두 분 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많이 예정이 돼 있고 미국 빅테크 거기다가 내일은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은 또 눈치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빅테크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하이닉스가 실적을 내일 5조 이상 6조 뭐 이렇게 뿜는다고 해도 과연 주가가 반응하는 분위기인가? 거기서는 좀 물음표가 찍혀요. 거기 그걸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을 계속 우위로 유지를 하는 전제 하에서는 어떻게 보조금을 줄일 것인지가 이제 프라이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정치의 변수가 더 크다? 정치의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너무 반도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은 건조기를 돌릴 때가 맞다. 예, 건설, 조선, 기계 같은 거. 건조기. 예, 그래서 지금은 조선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조선이 방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도 있고 방산 자체는 원래 많이 올랐는데도 반도체나 다른 것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도 방산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 같은 것들 그리고 전쟁 종료의 기대감 때문에 건설도 약간 반응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트럼프가 우위를 유지한다는 선에서는 오히려 반도체만 볼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이 뭐 애둘러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반도체의 비중이나 중요도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게 맞다라는 쪽. 그 확실히 줄었기보다는 지금 시기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으니까 타이밍의 문제. 예, 지금 그냥 있기 그렇다면 그쪽의 섹터를 봐주시는 것도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겠지만요. 김대진 대표님은요?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돈쌤이나 제가 얘기한 거와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관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애매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화, 기관 조정, 주가 조정 과연 그럼 주식을 팔고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면 과연 언제까지 기간 조정? 맞아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그림 열심히 아침에 만들었기 때문에 와. 같이 보시면서 이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아름답다. 지난 40년 월봉입니다. 네. 기간 동안에 주가가 880배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1985년도에 강남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9,500만 원. 지금 한 5, 60억 하죠. 한 50배 올랐죠. 그 삼성전자는 네. 그 이상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네. 중간 단계에서 주가의 변곡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뉴스성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큰 방향성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전제로의 반도체에 대한 기본 장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비한 세 번째 자료 한번 같이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반도체 조정에 대한 기간화 과정에 대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우리가 주기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3년 주기로 해서 반도체의 성장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2018년도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모든 관공서에 PC를 교체했어요. 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그때 박싱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그 올랐군요. 수요가 올라가면서 네. 가격이 급등했고 여기에 대한 생산 시설의 그 계속된 그 투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성장하고 매출이 좋았고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정책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곳곳에 짓게 됐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상승 곡선에서의 흐름에서 하이닉스의 주가,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네. 주가 많이 상승했어요. 최근래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AI와 관련된 흐름에서의 네.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사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AI 수요 또는 반도체 수요가 정점이고 앞으로 꺾일 것 같다라는 전제로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꺾였어. 지금 뉴스는 좋다 나오지만 8월부터 꺾였어. 반도체는 정점이고 이제 내리막길 갈 거야. 요 관점으로 제가 이제 한번 가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매 주기마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줬어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리바운딩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리바운딩이죠. 정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보였지만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이기 때문에 오랜 시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점이죠. 네. 리바운딩 줬고요.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정점 이후에 주가가 리바운딩을 세게 줬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과거 주가의 그대로의
학습화된 주가 흐름을 답습한다라고 한다라면 일정 구간에서의 최근 하이닉스의 주가가 뭐 과도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주가 하락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일정 흐름에서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의 가격 차들은 뭐 20만 원, 20만 원 약간 아래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점 부근에 들어왔죠.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네. 시간을 두고 그럼 사야 되겠죠. 오히려 리바운딩이 나와서 지금이 꺾일 시기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라올 때 차익 네. 실현이고 사고자 하는 분들은 사야 되겠죠. 그렇죠. 이 관점으로 그러네요. 리바운딩 관점에서 판단한다.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라고 보여요. 근데 반도체 경기는 전혀 안 꺾였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장을 대응하더라도 지금 사야 될 때고 그리고 긍정의 시나리오로 시장을 접근할 때는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좋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송 두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식 상담소인 줄 네, 알았어요. 그러게요. 차트까지 1대1 띄워놓고. 제가 상담을 반도체 하고 좋아해가지고 왕기로 근데 지금 저도 듣고 뭐 있었습니다. 동양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주도주는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꺾였다가 한 번 전고점 도전을 합니다. 아. 그게 실패하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아요. 고점에는 못 팔잖아요. 에코프로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하다못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해도 거의 1850까지 거의 회복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급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정도로 불릴 상승이 왔다면 첫 번째로 주변에서 모두 그 얘기할 정도로 뜨거워야 되고요. 아직 반도체는 그 정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오르지 적어도 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 정도는 돼야 이제 정점의 느낌이 오는 것이고 그조차도 꺾였을 때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실패하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주요 종목을 길게 보면 근데 계속 파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지금까지 약간 승자의 게임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를 내가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보유 편향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을 봤을 때 반도체가 나쁘지 않지만 다른 것보다는 나쁠 수 있다는 것도 늘 고민을 좀 해야 우리는 네. 투자자로서 이제 기회 비용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업황이 꺾였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너무 세게 움직이면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0%씩 빠지는 게 7월 중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심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실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되돌려야 된다. 오케이, 네. 거기서 잠깐만. 실적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SK 하이닉스 그 예상치 영업이익 띄워주셨거든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다 종합해 보니까 한 5조 1천억에서 5조 네, 2천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길거리에서는 그 정도 생각 안 삼성전자가 하죠. 서프라이즈 외치면서 하이닉스 눈높이도 엄청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게 5조 2천억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힘든데 네, 반응 없을 이것도 지금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내야지 주가가 반응할까, 실적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까라는 부분은 고민스러워요. 네, 물론 뭐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으면 좋겠죠. 어제 뭐 현대일렉트릭처럼 거의 2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텐데 당장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크다 보니까 보고 있는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크게 쇼크나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그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은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AI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서 하이닉스도 실적을 좋아야 되겠지만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으면서 AI에 대한 투자의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이게 결국 엔비디아를 거쳐가지고 하이닉스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데 HBM3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언론들이 이제 삼성을 좀 예뻐해 주다 보니까 좀 좋게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5세대거든요. 그렇죠. HBM3E라고 불리는 3E. 5세대인데 4세대까지는 삼성도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중국에 팔리는 저가형 모델에만 들어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5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언론에서는 이제 통과됐다는 것만 얘기가 좀 나와서 기대감을 펌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삼성은 지금 어찌 됐던 레거시를 벗어나서 HBM에 올라타야 돼요. 네.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할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실적은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의지 그리고 삼성은 HBM 통과. 3 5세대의 통과가 중요하다. 내 하이닉스 실적은요? 하이닉스는 한 6조 이상 나와야 되지 6조 이상 않을까.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은요? 뭐 6조가 아니라 7조가 나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은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들여다보면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HBM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기대치가 최근에 상향화됐죠. 근데 전체 하이닉스의 매출적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HBM 관련된 매출이 대략 한 15%였어요. 네. 전체 매출에서. 올해 좀 더 상향화돼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이닉스의 절대 매출의 영향을 물론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절대적인 비중은 아닙니다. 디램 반도체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치 자체가 아주 서프라이징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진 않고요. 이때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겠죠. 뭐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또 여기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디램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치는 긍정적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주가 반등 주겠죠. 네. 그래서 빠지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빠질 때 네, 빨리 들어가야 실적으로 되는 중요한 것 거구나. 같아요. 전체는 네. 디램이 큰데 지금 시장이 이제 밸류를 주고 있는 거는 AI 부분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괜찮게 나오면 또 반응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제 서프라이즈지만 디램에서의 성장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못 가면 우리 시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2차 전지가 지금 죽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본다면 하반기에는 그럼 반도체는 없는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술주가 과매수되고 고평가됐다. 이제는 관망할 때다. 특히 아시아랑 신흥시장의 기술주, 대만의 TSMC,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얘네들을 빼자. 네, 콕 집어서 이제 빼자고 추천 종목에서 빼버리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걸 왜 빼냐. AI 지금 들어와가지고 프리미엄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AI가 있는 건 있는 건데 반도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이클 성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는 플러스 알파로 붙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모건 스탠리 얘기만 들으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도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반도체가 좀 흔들렸던 경험은 꽤 있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그때도 모건 스탠리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통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서 내용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나름의 프라이싱이 들어갔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논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고평가됐다고 하면 물론 사실 더 고평가될 수도 있는 게 주식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AI라고 하면 AI를 주도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였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빅테크들의 투자거든요. 네. 빅테크들이 실적이 괜찮아서 계속 우리는 아직 AI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간 될 거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거야라는 의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실제 투자가 집행된다면 AI 랠리는 끝날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도 넘어갈 건데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빨리 통과를 해줘야 레거시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뭐 예전에 윈터 이즈 커밍도 사실은 윈터가 그렇게 길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리포트 약발은 이제 주말이 됐기 때문에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 약발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 뜻은 결론적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 결국 이런 기간 조정 거친 후에 반도체밖에 없다. 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에 그렇게 냉담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상반기처럼 이렇게 마구 달리기에는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추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럼 전고점을 돌파를 다시 할 거다 말 거다라는 저는 기준이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을 때도 좀 하이닉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10%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20만 원만 되면 저가 매수가 그냥 탁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렇게 특히 제가 또 반도체 자체에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빠져야 진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은 뭐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메인 자금들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돌파 네. 가능성에 점수를 좀 더 주는데요. 네. 우리가 모건스탠리 데이터 그 레포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지금이 아니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 이후에 선거 이후에 반도체 거론한 몇몇의 종목들이 과매수. 그러니까 고점 논란이 지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레포트의 내용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10월까지. 네, 반도체 전체적인 사이클은 긍정적이다. 하반기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에서 주요된 레포트의 핵심이거든요. 하반기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 흐름에 아까 거품이 꺼질 때서야 비로소 거품인 줄 안다는 파워르장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올라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올라탄다고 한다면 혹시 사실 좀 저는 불안하신 분들은 좀 네. 핵심주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삼성전자, 핵심주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핵심주. 지금은 오히려? 소부장은 너무나 변동성이 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업황이 좋고 다 좋을 수 있지만 그 수급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서 이제 그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은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핵심주 위주로 가자. 좀 변동성을 좀 줄이는 전략을 쓰면 반도체에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궁금한데 있습니다. 그럼 네. 대표님도 반도체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울 때 좀 네. 대장주 그러니까 핵심주 위주로만 하고 약간 소부장이나 이런 라인들은 살짝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니요. 생각하실까요? 소부장 사야죠. 오히려 어허, 소부장이요? 두 분의 의견 갈려버립니다. 그건 이제 센티에 따라 다르죠. 센티가 센티에 좋을 따라. 때는 소부장을 가야 되고 지금 약간 밀릴 때는 지금 핵심주로 사야 가야 됩니다. 돼요. 오, 소부장을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자료 한번 같이 네네. 보시면서 네. 소부장이 왜 약하고 언제 움직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부장 언제 소부장 움직이는 사야 거예요, 됩니다. 도대체? 소부장은 반도체가 움직이면 항상 같이 움직일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좀 전에 돈쌤이 이제 그 수급께서 그러니까 재고 물량을 떨이는 아니지만 재고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완성체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소부장은 안 움직이죠. 네. 소부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크가 와야 되거든요. 산업의 피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규 주문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ASML이 그 실적 발표했죠. 실적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이 노광 장비라는 것이 반도체 경기가 피크에 올라갔을 때 추가 주문을 계속 하거든요. 지금은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이 언제 움직이냐를 보게 되면 제가 그림에 보면 삼성전자와 뭐 대표 종목이 한솔케미칼 이제 소재 대표 종목입니다. 네. 주가 흐름 패턴입니다. 월봉입니다. 네. 시차가 있죠. 네. 지금 보면 동기간대에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동기간대에서 움직임인데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 정도 시차를 두고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위에가 삼성전자, 그렇죠. 아래가 아래. 한솔케미칼.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소부장들은.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죠.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 뭐 수출이 역대급입니다. 6월 수출이.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는 좋아집니다. 그러면 재고가 소진되죠. 네. 재고가 소진되면 신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주문이 그러면 들어가겠네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신규 수주가 들어갑니다. 이때 소부장이 갑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은 지금 못 갔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제부터 움직일 것이다. 시차가 원래 네, 있다. 저는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네. 핵심주로 잠깐 피해 있자라는 것이고 그 물론 당연히 대장주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발주가 일어나서 소부장 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설비 투자가 별로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늘려놨기 때문에. 미리 늘려놨고. 그래서 약간 과거 패턴하고 조금 다른 것도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투심이 반도체에 있을 때는 당연히 변동성이 높은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레거시보다는 삼성전자 관련 레거시보다는 하이닉스 위주의 이제 HBM 라인들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I 랠리가 다시 돌아오면 상반기 전략을 다시 쓰면 되고 네. 그게 아니고 정체되어 있으면 핵심주 위주로 좀 피해 있다가 그게 그러다가 레거시가 다시 살아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소부장에 들어가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분의 성향 그리고 그쵸.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나는 이게 기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소부장을 그쵸. 또 노리실 수도 있는 네. 거고 변동성을 또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 혹은 좀 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좀 지금은 피해 공격할 때가 아니다. 그런 라고 분들은 생각합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들 혹은 아예 반도체를 안 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쵸. 그래서 요 그럴 투자 수 성향에 있죠.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면 시나리오는 이제 여러분대로 성향대로 입맛대로 짜셔서 잘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얘기가 되지 진짜 않을까. 반도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딴 거보다 네.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빨리 또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을 인정 못 받아서 이렇게 험난한 시기를 보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뭐 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피해 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잘 되길 네. 바랍니다.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 돼서 그쵸.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또 8월이에요. 네. 8월 달에는 좀 완전히 다른 색깔. 한여름 지나면 반도체 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8월 달에는 좀 다른 색깔의 반도체 장이 펼쳐지기를 좀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불만하는 리포트에서도 여러 가지 리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의 2024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현대차 기아의 스마트 팩토리 보전 로봇과 모베드 딜리버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포탈 다음에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집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마존 유료 서비스 회원 대상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문 전체 1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농심이 프랑스 현지 경기장, 에펠탑 등 주요 거점 인근과 파리 근교에 있는 까르푸 매장 5곳에서 신라면을 테마로 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현대건설은 23일 한국재료연구원과 원자력 시공 분야 핵심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고 해외 원전을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23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LX 위기 극복 노사협의체 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노사 합의의 뜻을 모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의 IT 대란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 통신업체의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대주전자 재료 소식, 신한투자증권에서 다룬 해운 관련주 HMM 이야기, 대신증권에서 정리한 카카오뱅크 소식까지 각기 다른 종목 이슈로 알차게 다뤄보겠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다양한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셰프님 모셔봤는데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오늘도 알차게 다양한 정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종목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알차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주전자 재료 리포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슈로 좀 2차 전지 업황 흐름이 좋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잡고 매수해라라고 투자 의견을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 잡은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 200% 동의를 하고요. 200%나 네.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선 최근에 네.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조정,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폭이 좀 컸는데 네. 단기 조정 사유를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 그러니까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슈, 내지 네. 뭐 2차 전지 섹터에 관련해서는 뭐 IRA 이 규제를 하겠다, 네. 또는 뭐 폐지를 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 나오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당선 즉시 바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이 내용을 보면 전기차 시대가 이제 끝난 것인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무서워요. 메시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화는 뭐냐면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몇 프로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법으로 좀 정해놓은 건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연차 비중을 낮추고 전기차 비중을 높이면서 이 친환경 시대로 좀 이어가겠다. 네. 이런 어떤 전략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된 의무화를 좀 폐지한다는 것이지 전기차를 축소시키고 전기차를 뭐 박해하겠다 이런 뜻은 또 아닌데, 네. 이게 너무 시장이 과대 좀 해석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위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도 네. 전기차의 이 속도 전환 이 부분을 뭐 공약으로 좀 내세울 정도로 전기차 시대를 조금 늦추겠다라고 어떤 발언을 했던 부분들, 네. 이 부분과 좀 상통을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의 업황, 전기차 업황을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은 너무 과하게 좀 주가가 네. 좀 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배터리 출하량들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출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2025년도에는 미국의 합작 공장 한 7군데가 가동을 좀 앞두고 있죠. 네. 그렇다면 양산되는 배터리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만큼 전기차의 어떤 이 양산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은 좀 구축이 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이 전기차의 판매 목표량을 폐지했다, 삭제했다는 뜻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수요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하겠다. 다만 이제 이 판매량에 관련된 어떤 생산량들은 좀 다소 좀 유연하게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 좀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특화된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향의 어떤 공급 비중들이 좀 더 늦춰간다. 여기서 이제 넓혀간다는 어떤 이점에서는 네.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 네. 기존의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충전과 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충전이 빠릅니다. 그 오. 장점은 주행 거리가 크게 좀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 성능들이 크게 좀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상 실리콘 네. 음극재 글로벌 첫 개발을 한 이 기업이기 때문에 최초. 그렇죠. 최초로 이제 개발을 상용화를 했고, 작년부터 이제 일부 양산을 하고 있고, 현재 신규 투자라든가 증설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은 양을 좀 생산해내지 못하지만 2030년까지는 한 8만 톤. 오. 작년에 3천 톤 규모였고요. 올해 연말 기준에서는 한 5천에서 6천 톤,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 7천에서 많게는 한 9천 톤 2배 캐파까지는. 이상까지 돌아갈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판매처들이 아직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고 적용 차종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뭐 이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네. 아우디의 이트론 모델에 좀 적용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차에 네.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번부터 현대차가 우리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하겠다라고 최근에 좀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기아의 EV3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좀 된다면 중저가 모델의 판매량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리포트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들을 봤을 때 이미 대선 관련해서 너무 표현들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식장에선 과하게 해석하고 좀 벌써부터 겁먹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앞으로 양산 배터리 수 증가할 거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도 빠르고 주행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주행거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할까요? 제 정리? 너무 정리를 좀 잘 해주셨고 네. 조금만 더 부연을 좀 하자면 네. 일단 실적 기조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이 지난 6월 12일 16만 3,400원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히려 상승폭을 좀 되돌린 흐름들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의 모멘텀들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2분기와 올해 하반기, 올해 전체적인 연간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판매량들 네.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전자 재료 부분의 실적 부분이 더 많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익폭을 크게 좀 개선시켰던 측면들은 2분기까지 그 기조가 좀 유지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기는 내년과 2026년도.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익 금액이 올해 추정액이 한 209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추정하고 있는데 리포트는 2026년도에 영업이익을 1,009억 거의 뭐 5배가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좀 큰 수치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높네요. 저는 틀리다라고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는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아직 그 캐파량에는 한계가 있고 적용 차종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적용 차종들이 굉장히 좀 고가형 차량들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요가 뭐 약간 어떤 수요가 어떤 둔화되는 요인들 때문에 실적의 어떤 영향도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에 따라서 해당 어떤 이 실리콘 음극재 공급량들의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추정했던 어떤 매출액보다 더 상향되면 상향됐지 오히려 하향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현재 주가보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내지는 실적 성장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포트 준비된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없어서 못 파는 실리콘 음극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최초 그리고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HMM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즘 저도 조선 쪽에 좀 뒤늦게 관심이 생겨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14%나 상향을 했는데 이 매수 의견 내준 거에 대해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리포트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시청자님들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리포트를 고지고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리포트에 숨은 함정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 작성 지표에 관련된 데이터가 변동이 있느냐. 네. 변동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HMM은 해운주기 때문에 해상 운임에 관련돼서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급등했던 배경들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한 것처럼 네. 가장 최근의 고가가 3,738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고가예요. 이제 네. 근데 그 이전에는 한 1,500포인트까지 좀 하회에 있었었고 가장 해운업의 호황기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이 구간이 한 6,000포인트 정도를 유지했다는 거 보면 네. 해상운임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많이 훼손됐는데 올해 뭐 이 홍해발 리스크도 좀 있었고 여기도 해서는 미국의 볼티모어항 뭐 폐쇄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운임 연동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만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인 어떤 운임 상승 효과는 좀 미비했는데 1분기보다 2분기에 운임이 갑자기 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배경은 사실 8월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본격적으로 좀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2분기에 미국향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 해운, 항공 운임도 굉장히 좀 화물 항공이죠. 네. 화물 항공 운임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운임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계기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 기조가 3분기와 4분기에도 이어지고 내년까지도 운임 기조가 이어진다면 네. 목표 주가 당연히 상향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3,500포인트까지 좀 밀려났어요. 2주 연속 좀 네. 2주 연속 하락을 한 것이죠. 네. 이 포인트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여기 리포트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 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5%가 상향되고 이익은 115% 정도 상향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분기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2,628포인트를 좀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0포인트를 좀 넘는다는 가정에서는 여기 추정치인 이익보다는 더 확장돼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까지 기대 요인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상 운임이 최소 3,5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나서 그 이상까지를 좀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면 그럼 다시 상승했던 걸 다 반납하게 된 꼴이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8월에 네. 물동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네.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끝나는 8월 관세부가 이슈 이후에도 운임 상승 효과들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는 지켜봐도 좋겠지만, 오히려 하반기 부분은 8월 달에 어떤 이 중국 물동량들을 체크를 해보고 다시금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미국향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2분기를 넘어서 3분기와 4분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고 8월에 그걸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HMM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해운 동맹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단기적인 요인보다 저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 하팡로이드 디얼라이언스 탈퇴, 이거 뭐 해운 동맹을 좀 깨고 독자 행복을 할 텐데, 이거는 네. 저는 어떤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거는 재편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좀 제가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전환사채 물량, 이게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네. 발행가가 5,0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16,800원이니까 지금 만약에 전환이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전환 물량들이 10월 달에 이제 풀리게 된다면 단기 주가 가치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확실히 풀린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투자자들은 좀 엑시트를 좀 명분으로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저는 이제 3분기 내지는 하반기에 오히려 좀 리스크 요인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물동량이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해상운임이 견고하게 유지가 됐는지가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10월 달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까지만 좀 대응하는 것이 맞겠고, 오히려 하반기에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관점에서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달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돌다리를 열심히 두들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소식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김범수 위원장 구속 이슈와 관련해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랑 계속 같이 언급이 되고 네.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은행업의 이 법령의 어떤 기준들을 보면 네. 대주주의 적격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대주주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 여기서 뭐 자본시장법에 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좀 받게 되면 네. 회사를 내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대주주가 카카오죠. 근데 카카오의 대주주 리스크가 현재는 좀 부각이 된 것이고, 아직 뭐 구속이 됐지만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이 처벌 여부는 네. 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법 리스크가 뭐 지난해 3분기부터 좀 부각이 됐던 영향들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일단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유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우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아이고, 네. 근데 이 매각 규모가 전체적인 어떤 지분율이 27.1%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네. 10%를 제외하면 17.1%를 좀 매각하게 되고, 만약에 어. 매각이 확정이 된다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네. 카카오보다 한 주가 적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오늘 보도 자료들을 보면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를 지금 인수하기는 부담스럽다. 네. 왜냐하면 은행업법에 좀 접촉된 어떤 사업적인 어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난제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 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돈에 휩싸이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조정폭들이 더 컸기 때문에 작년 10월 31일 52주 신저가 금액이 17,970원. 최근에도 한 2만 원대 이탈한 이후에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하방 흐름들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이 네. 굉장히 좀 리스크한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번에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이 박탈이 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카카오 주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는데 카카오뱅크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진 않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카카오뱅크가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원인은 카카오에 의해서 사실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요인인데 네. 회사 자체의 영업 활동들의 훼손이 있느냐 그건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신청을 좀 했는데 이게 네.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아직 홀딩이 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역량을 좀 더 넓히지 못했던 카카오뱅크가 향후에 대주주 리스크를 확실하게 좀 씻어내고 주인이 좀 바뀌든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카카오뱅크의 어떤 쇄신안으로 조금 이어진다면 네. 향후에 어떤 사업의 어떤 다각화 내지는 재편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 이런 관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사례를 보면 상상이저축은행이라든가 고려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이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서 이 강제 매각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상상이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어떤 소송을 좀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고려저축은행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강제 매각이 좀 취소가 된 부분들. 유진저축은행은 오히려 이제 제3자한테 좀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사법적 리스크가 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요 시간은 3년에서 한 5년 이상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 측도는 조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단기적 악재에 관련된 영향들 카카오뱅크의 사업성 훼손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어떤 본질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다만에 카카오발 악재가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를 억제시키는 요인이다. 네. 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완전히 연이 끊어지게 된다면 한번 싹 정리하게 되는 물갈이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좀 대주주 리스크가 빨리 좀 결정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정말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놓치기 싫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대주주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고 사실 시세 조정 여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장의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제3자한테 좀 매각을 하는 형태로 쇄신을 하는 것이 더 주주들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환경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대주주가 좀 바뀌는 어떤 정책 결정들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라면 카카오뱅크는 그때 급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리스크들을 좀 감내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쯤이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달아보겠습니다. 네, 똑바로 보자. 카카오는 악재, 카카오뱅크는 호재. 카카오는 악재지만 오히려 카카오뱅크는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봤고요. 조선 관련주 HMM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소식까지 함께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까지 0.1%로 올라와 주면서 2777. 이 상태로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며칠 동안에 얻어맞았던 그 하락세는 좀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안도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정도에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확대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오늘 코스피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61선 지지가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주든 아니면 시장에서 반기는 어떠한 이슈가 나와주던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아직은 충족이 되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내가 대응이 가능한 비중권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좀 반등이 올라오고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시장 더 빠지거나 좀 옆으로 기어간다가 횡보하다가 올라오면 그때 투자 기회가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준비 단계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조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만 판을 벌리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현 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를 네. 해주신다면? 사실 7월 달 초, 6월 말에 좀 지수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7월 초 정도 되겠네요. 그때 다시 뭐 3,000포인트 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 많이 매수하느냐 또는 매도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매도가 없었어요. 근데 선물의 계약수 추이를 보면 7월 초에 하루에 18,000계약까지 종가 기준으로 거의 17,965계약 정도 나오는데 그때까지 갔던 것 같고요. 18,000계약이 넘었었네요. 그때까지 갔었던 것 같고 최근 오늘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이제 조금 순매수로 들어오긴 하는데 4거래일 동안 꽤 많은 한 2만 계약 정도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도 알기 어려운지 지금은 현물보다는 파생 쪽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정도의 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락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사실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들은 많이 없어요. 없고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좀 변동폭이 좀 심한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 사실 2주 동안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만 얻어도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예로인데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걸로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또 이제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팽팽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구도대로 가는 거가 되겠죠. 사실 그랬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 오늘 반도체가 세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 네. 이런 뭐 삼성전자의 그 HBM 통과 이슈가 아직까지는 뭐 물음표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가 반등 나왔다는 거는 뭐 기술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선물 매도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매도를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분명히 있고 반도체도 소부장 포함해서 장 초반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좀 죽쓰는 것 같더니만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미국 정치도 해리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막힌 투자 한 끼 오늘은 두 분이 또 발제하신 그런 주제들 가지고
이 점심시간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제작진이 발제한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 뚫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천 30만 원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분석 아래 각국의 방위비,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런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면 가성비로 탑 중 탑인 우리나라 그런 무기들에 대한 수출이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꼭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재인 대표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담아야 되지는 않는다.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눌렸으면 근데 좋겠는데 계속 생각보다, 가죠? 네. 황혜인 팀장님은요? 저는 안 늦었다 생각합니다. 안 늦었다. 이쪽 먼저 듣고 와도 네,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황혜인 팀장님 지금 담아도 된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등등등 어떤 부분이 지금 비싸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지. 비싼지 안 비싼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고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우리가 뭐 재무제표, 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은 싸게 사는 데는 유리합니다. 네, 분명히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정 가격에 파느냐 또는 비싸게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파느냐는 사실 이제 시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퍼 10배, 어떤 주식은 퍼 10배도 비싼 주식이 있는가 하면 네. 뭐 몇백 배를 가도 괜찮다는 주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점에 대해서 또는 피어 그룹 대비 얼마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거의 데이터들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HLBM이나 신고가를 갔던 이런 종목들, 과거에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가는 사실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판단 불가의 네.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완전 꼭지점에 팔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뭐 이런 선거 이벤트, 이게 약간 이벤트성 매매가 아니라 실적까지 받쳐주는 그런 매매들. 최근에 LIG 넥스원이 미국에 역으로 수출하게 되는 첫 사례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 그러면 네. 비싸다 안 비싸다의 판단 영역이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이지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지금 주가가 탑승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나 혹은 뭐 감 이런 거는 뭐예요? 지금 일단은 전형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형적으로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가는데 거래량은 별로 터지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여러 트레이더 교과서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거는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매도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계속 잠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또는 산 사람들만 살까 말까 하는데 조금씩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이 터질 때, 고점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쭉 달리다가 거래량이 터지거나 또는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죠. 근데 그 정도의 판단은 사실 아침 10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평소에 한 10시, 아침 10시 정도 됐을 경우에 평소보다 이미 최근의 거래량들을 다 뛰어넘는다던가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슬슬 매도 준비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건 좀 약간 경험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 정말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미국 정치 트럼프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실적으로도 크게 우리가 뭐 나쁜 걸 왜냐하면 계속 수주를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어느 정도 예상치가 맞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쇼크가 날 리는 사실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가져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 대표님한테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이 됐는데, 요새 결국은 가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실적은 당연히 좋고 거기에 성장 스토리가 같이 붙어주는 애들,
뭐 KB금융도 실적 좋고 거기다가 밸류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 있고 네. 거기 현대차도 이미 벌써 차를 잘 팔고 있는 부분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혹은 전기차에 대한 하이브리드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있고 네. 지금 방산도 같은 논리로 적용을 했을 때 이미 실적 좋고 수주 받아놓은 거 있고 앞으로 뭐 국제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방산주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붙으면 이것도 당연히 선별적으로 좋은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모든 모멘텀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좋은 부분들이 많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 제가 좀 시장을 너무 약간 두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나서는 수급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해리스에 관련돼서 지지율이 좀 역전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방산주들은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로 방산을 분류를 하긴 했지만 추후에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굳건하게 수주 모멘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좀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크게 받지는 않는 섹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좀 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수익 실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수익이 났을 때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은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눌리진 않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11선 기점으로 계속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 지지 흐름이 나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5%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굳이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부분 아니면 차라리 좀 가벼운 종목들, 소형주들도 있거든요. 오늘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도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약간 좀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왔던 중소형단 종목들에게서도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위치와 타이밍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약간 내 성향과 입맛에는 좀 안 맞아서 조금 눌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현 팀장님 요거 종목만 하나 받아보고 넘어갈까요? 역시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맞습니다. LIG 넥슨도 괜찮고요. LIG 넥슨. 네, 지금 사실 중소형 방산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중대형주 이상에서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계속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인데 네네. 코스닥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쏠림 현상도 심하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시장의 자금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잠겨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작은 쪽으로 우리가 중소형주가 당연히 수익률이 크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들을 보시면 오늘 중대형주도 충분한 변동성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뭐 현대일렉 같은 LS일렉 같은 주식들도 크게 급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작은 주식 또는 이 주식이 갑자기 큰 주식이 갔으니까 갑자기 작은 주식이 튀어 올라오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이게 맞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약간 베팅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실적을 내고 결국은 주가가 지적의 함수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지금은 큰 주식들 실적을 정확하게 내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지를 수 있는 소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말씀을 해 주셨고 대장주를 하려면 이제 뭐 하려면 대장주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겐조님께서 우리 패널 누나 굿이라고 좀 성향이 잘 맞으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 누나 굿이라 그랬으니까 패널 누나가 발제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는 뷰티테크 시대 미용기기, K-미용기기도 돌풍이다. 이지은 대표님이 발제를 해 오셨습니다.
미용기기 수출로 돈 번다 해외에서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용 의료기기 사실은 한번 상반기 때 딱 뽐뿌가 왔었고 그러고 하반기에도 다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건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APR이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홈 뷰티 디바이스를 10,000대 이상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APR 같은 경우에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APR이 이렇게 급속도로 빠졌던 이유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잘 팔렸고 너무 기능이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모델들을 다 잡아먹다 보니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악영향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단시간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APR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APR을 다시 좀 돌아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장비들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피부과 그리고 의원 꼭 그 주 진료 목적이 그게 아니더라도 장비들을 도입해서 미용 시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패키지 상품도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외 손님들도 많이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의원들에서 다른 나라 기기들을 많이 썼어요. 유럽적 기기들이 많이 썼는데 가성비도 괜찮고 뭐 만약에 AS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더 이점이 많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도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장비들을. 네. 근데 이 장비들이 좋은 이유가 장비만 나가고 매출 끝이 아니라 소모팁에 대한 또 매출이 따라붙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봐도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오늘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APR을 보시기보다는 비올이라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리포트 나왔다는 이야기를 카니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도 높지만 지금 중국과 브라질 시장인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시장성이 굉장히 큰데 이쪽 침투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하반기 때 더 붙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마 리서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 인기가 쉽게 죽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제 스킨 부스터 이제 젊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킨 부스터의 인기를 얻고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인기 많지만 해외 쪽도 계속 순항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 쪽으로도 판로를 넓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비올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 종목들을 좀 탑픽으로 꼽아서 보고 싶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니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피부과 가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그러니까 피부과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매일매일 집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로 관리하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지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것들 아시아 지역 성장세 실펌 X 요거 확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50% 네.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15,2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탑픽은 역시나 비올인가요? 네. 요거 실제로 이렇게 쓰세요? 미용 의료기기 좀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안 쓰시죠? 마음만 많고요. 네, 일단 쓸 좀 필요 겁이 없잖아요. 많아서 네. 아플까 봐. 근데 친구들이 APR에 미용 의료기기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꾸준히 못해서 그렇지 꾸준히 하면 효과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제품이 지금 외국인들한테도 SNS 통해 가지고 입소문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홈 뷰티 디바이스 인기도는 앞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APR만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홈 뷰티 쪽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은 편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황유현 팀장님은 지금 바이오 리포트 보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 없으시네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저 피부 미용 매우 관심 많고요. 매우 관심 많으세요? 제가 얼굴은 까매도 네. 피부는 좋거든요. 피부 VT의 좋습니다. 리들샷도 네. 많이 쓰고 있고 두 가지 중에
좋은 종목 말씀하셨는데 저는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네, 파마리서치 리주란 홍보대사 차혜련 씨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홍보 모델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관심이 많고요. 네네. 뭐 언젠가 저도 때가 되면 파마리서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가 분명히 올 건데요. 파마리서치 그 리주란이 그 연어 이용한 거잖아요. 연어의 알, DNA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이 강원도에 있고. 저도 공부는 다 해놓고 네. 언제 지를까? 근데 고민해볼 왜 중. 공부는 다 해놓고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듯한 네. 느낌은 왜일까요? 지금은 좀 싸게 사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제 매매 성향상 뭔가 이제 주가의 가속이 나오려면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가려면.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거 그냥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에만 네, 있다. 에너지 응축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APR이 여기서 사실 기존의 APR이 사실 대장의 역할이 좀 있었죠. 그리고 피부 미용에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피부 쪽에는 화장품이 아직은 여전히 수급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 화장품이 슬로우해지면 미용 쪽까지 좀 수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토픽은 파마리서치 이쪽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주란 차예련 씨. 와, 근데 이분은 늙질 않네요. 네. 리주란 쓰면 안 늙나 봐요. 네, 그런 와, 얘기가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 하지만 타이밍은 바로 가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지켜보겠다. 그리고 아까 비올 리포트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바이오 리포트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예은 팀장님이 발제한 하반기엔 바이오 정말 깔끔하고 핵심적이고 직관적인 하반기엔 바이오 이렇게 7글자를 적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주도 섹터가 조금 만약에 지지부진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주도 섹터가 간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몇 주 새에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네. 사실 뒤통수를 한 28번 정도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아서 네. 궁금하긴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뭐 최근에 사실 HLB 같은 뭐 급락 이후에 급등락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바이오 투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 봄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바이오 붐이 있었고 네. 그 전에 그때는 정말 종목 이름에 젠셀진, 셀진 뭐 이런 것만 들어가면 다 오르는 시기였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 망가진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한미약품의 산오피 기술 수출 나오면서 정말 한미사이언스 10배의 신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그 2015년, 18년 이후에 코로나 때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 주식들만 사실 많이 올라갔었죠. 네. 네, 마스크라던가. 사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이 많이 중단도 됐었고 뭐 이런 학회들이 다 없다 보니까 모멘텀들이 많이 없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까지 재미없다가 사실 또 고금리였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2024년 3년 말부터 이제 뭐 이제 알테오젠이라던가 삼천당제약이라던가 이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 뭐 카더라로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기술 수출이 되고 그 약이 실제로 돈을 버는 바이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이쪽의 수출 그 모멘텀들이 좀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봄 지나서 이제 여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바이오에 좀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가 약간 인하에 대한 기조를 계속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CDMO,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CDMO 업체들한테 수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5공장도 이제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캐파까지 늘어나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나왔던 게 생물보안법, 네,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을 경쟁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같이 초당적으로 같이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이오 쪽에는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웃긴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밀리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더라도 약 안 먹을 거야. 그런 논리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고금리거나 금리 인상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안 먹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제 주가가 밀리거나 또는 신약 개발을 했을 경우에 또 바이오 붐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섹터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화 정말 힘들었잖아요. 반도체가 밀렸을 경우에 반도체가 밀리고 2차 전지가 밀렸을 때 올라왔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같은 큰 바이오들이, 큰 제약 바이오들이 올라왔습니다. 시장에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작동해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는 어쨌든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특히 7, 8월에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의 바이오 시대와 지금 바이오 시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바이오들 보면 이름만 딱 듣고선 바이오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올라가는 큰 주식 중대형 이상의 제약바이오 또는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들만 시장에서는 좋은 바이오로, 좋은 제약주로, 헬스케어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주식들, 아까 방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소형주에 있는 제약바이오 밑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서 빵 뜨는 걸 기대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배팅입니다. 지금 잘 흐름을 주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도 제약바이오 코멘트 짧게만 해주신다면?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다른 산업과 달리 한번 탄력을 붙기 시작하면 그 상승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섹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뭐 FDA 관련돼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 관련된 승인,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상승세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고가권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다른 섹터와는 좀 다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싸게 산다,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물린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기회비용. 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일확천금을 들리고 좀 큰 변동성을 노리는 분들이 마라탕도 뭐 사서 먹는데 뭐 매운맛.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섹터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주식에서는 큰 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약간 두세 가지를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비만 치료제로도 엮이고 뭐 대마로도 엮이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장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또 그런 종목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서 큰 돈을 벌거나 한 가지의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은 아니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가 뭐 좋은 내용은 굉장히 많고 또 갈 때는 화끈하게 가지만 또 그 매운맛, 반대 이면에는 매운맛도 있다는 그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만 받고 5장 공략적으로 넘어갈게요. 네. 종목 바로 그럼 5장으로 넘어가요? 네, 저 그런 같은- 상관없습니다. 같은 같은 섹터 준비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5장 공략적으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황유현 팀장님도 이 종목이 아까 제약바이오랑 이어져서 같이 CDM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이넥스를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패널 누나는 현대힘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뭐 좋은 거 다 얘기하시고 이제는 또 조선기자재 이쪽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파마리서치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파마리서치는 한 달 전에 공략을 해서 이제 조선 기자재 오늘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네. 저는 조선 쪽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자재 쪽으로도 충분히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크게 뭐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우려감이 좀 덜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이제 신규 상장주 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최대 주주의 물량이 나오면 어떡하지?
보유 비중이 큰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 주주 70%의 보유 물량은 한 1년 정도 후, 그러니까 2025년도에 나올 예정이라서 그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좀 이점일 수가 있고요. 이 기업은 HD 한국 조선해양의 3사의 물량을 그대로 좀 받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름 좀 괜찮은 기업인데 그 이유는 안 좋았을 때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고 그 투자가 지금 한국조선해양 수주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적인 측면에서도 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현대 쪽으로만 쏠려 있는 게 아니냐, 좀 편중되어 있다, 고객사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HD 현대 쪽으로의 아무래도 지분도 그쪽에서 지금도 갖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현대 쪽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교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선박 업계는 긴 사이클, 그러니까 긴 한 번 수주가 나오면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이점이 또 있고 친환경 선박 쪽으로도 선제적인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도 향후 먹거리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좀 변동성이 크고 그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성향에는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네. 소액으로 한번 기자재 쪽 기대해 보시고 담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아주셨고요. 미용기기 쪽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 그거 무음으로 네.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황유현 팀장님,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1분 안에 바이넥스.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약바이오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은 비중국 CDMO 시장이 이제 그 열린다. 올해부터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슈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CDMO 시장에서 좀 중소형 CDMO 시장에서 넓은 입지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아니면 비상장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대형 쪽이거든요. 글로벌리하게는 대형 쪽인데요.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 쪽에서 큰 입지를 지금 다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좀 수혜가 좀 확대가 예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FDA의 그 CGMP를 인증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 지금 여름에 일단 실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실사가 잘 마무리되면 연말 정도면 FDA 실사도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에 대한 이슈는 올 내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언가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바이넥스의 CDMO 관련된 이야기들은 더 기대감이 커진다. 목표가는 52주 신고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1선 이탈 시의 손절, 매수가는 현재가. 아까 이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항상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 그 변화구 좋았다고 미용의료기기 했다가 뭐 다른 거 좋았다가 마지막에는 현대힘스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플러스로 전환한 건 긍정적이고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이따가까지는 좀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점심시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재인 대표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